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박승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업무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협업 소통을 하기 위한 환경과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는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비록 모든 오플렉스 팀에 소속돼서 그런 내용도 고객사와 여러 가지로 제안드리고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IT 분들이나 보안팀 또는 기획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사항들,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클라우드와 보안 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혁신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안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주저하시죠. 왜냐하면 나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가 있는 것도 불안하고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아닌 벤더사의 어떤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컨트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전략과 서비스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 고객사분들과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요즘 게임사에서 이제 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탄력 근무제라든지 기타 협업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도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기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중에 보완적인 이야기부터 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혁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상상성 도구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솔루션입니다. 플랫폼과 솔루션을 가지고 요즘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생산성 도구들을 많이 검토하시는 내용 중에 좀 핫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저희는 오피스 365라는 의미로 해서 전체 오피스 시스템들을 다 제안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고, 구글 쪽도 마찬 거죠. 구글은 G Suite라는 의미로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협업 도구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 IBM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게임사의 이제 개발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어떤 협업 도구로서는 슬랙을 많이 이용하시죠, 요즘.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런 협업적 관련된 플랫폼들을 요즘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뭐 개인적으로도 저도 쓰고 있지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챗이나 톡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협업을 많이 하시는 트렌드가 요즘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밀레니엄 시대의 여러 담당자들이 이제 세대가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도구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쓰게 되는 부분들은 다 공감들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메일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톡 기반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업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좀 다르게 작용을 하시죠. 퍼스널용으로는 얼마든지 쓰게끔 해서 사용 허가를 하고 있지만, 기업용으로 쓸 때는 다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혁신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가장 고민 많이 하는 내용의 키워드를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방금 보셨던 슬라이드에 이제 협업 도구들. With Office 365 and all the applications we want to give access to. You know, throughout this, we've been talking about the move to the cloud and how you take control and manage.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첫 장에서 보여드리는 협업 도구, 그러니까 어떤 협업 도구들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업무 혁신을 이룰 거냐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게임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리더십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십에 의해서 문화가 정착돼야 되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도 따라야 되고요. 업무 혁신은 제가 보기에는 협업 도구만 있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게임사 내부에 그런 정책과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나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이 협업 도구를 가지고 업무 혁신
까지 이뤄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협업 도구 하나만 가지고는 업무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비단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고민하실 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업무 협업을 위한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클라우드를 이제 검토를 하시는 고객사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클라우드에 대한 민감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적인 요소도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 방금 뭐 첫 세션에서도 뭐 애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협업에 관련 도구들이 거의 대다수가 앞장에 보셨다시피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방식의 어떤 협업 업무 환경에 대한 어떤 솔루션과 도구를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 하기 위해서 보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이런 보안과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이 업무 혁신이라는 의미를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수립을 하고 내부에 있는 현업에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편안하게 협업과 소통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보안적인 요소로서는 전혀 문제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적용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혁신과 업무 생산성이라는 거와 이제 보안의 어떤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 지렛대하고 똑같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면 보안이 낮춰져야 되고 보안을 높이고자 하니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죠. 왜? 뭐 비단 뭐 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문서 보안이라는 솔루션들을 대다수 다 도입을 하시고 보안을 하고 계시죠. 이런 DRM이라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 보안적인 요소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강제적으로 암호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런데 협업이라는 의미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제 동료하고 그 해당될 문서를 공유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또는 사회에 있는 나의 협력업체 직원들 또는 그룹사라고 하신다면 그룹사 직원들과의 어떤 업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죠. 보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대다수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생산성을 높이고 보안을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보안을 이렇게 밸런스, 즉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게 되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장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업무 생산성을 제시를 드리면서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업무 혁신에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부분에 제안과 지원을 드려야지만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 대다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때 가장 보안적으로 고심하시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기존의 왼쪽 표를 보시면 현재 지금 현업의 보안 체계라든지 보안 구도들은 거의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경계단의 방화벽부터 IDS, IPS 요즘은 여러 가지 어떤 침입적인 요소를 인텔리전스하게 막기 위해서 뭐 각종의 또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내부에 있는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라는 의미로 딱 가는 순간에는 오른쪽 장표를 내용해 보시면 이 경계라는 의미가 이제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죠. 인트라넷과 인터넷이라는 경계 자체가 이 네트워크를 구간으로 해서 달라져야 되는데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거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외부에 있죠. 저희 안에 있는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있는 어떤 퍼블릭 환경에 있는 환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경계단 지금과 같은 보안 체계만 가지고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기가 굉장히 두렵고요. 협업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보안적으로는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가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와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느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에 가게 되면
굉장히 보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스팸 메일, 멜웨어 또는 랜섬웨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협업 서비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로긴에 대한 민감도,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나의 어떤 울타리 안에만 있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어택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안팀이나 IT팀들에서 고민을 하시고 방어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래서 과연 이런 모든 어떤 보안 위협으로부터의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잘 대응하고 방어를 할 거냐라는 컨셉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고민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저희가 어떻게 제시를 드리고 있냐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갈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보안 체계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모바일과 클라우드 환경에 갔을 때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통해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4가지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희의 용어지만 홀리스틱, 그러니까 전방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보안 체계에 관련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관리, 그리고 이런 인정 기반의 액세스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 그리고 지금 거의 대다수가 클라우드 환경에 협업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모바일 폰을 허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1인 2PC, 1인 3PC에 관련된 다양한 디바이스도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자분들은 1인 2PC 이상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개발하는 PC 또는 사내적으로 업무를 써야 되는 PC, 또 망볼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분리된 어떤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 관해서 또 보안을 적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특정한 디바이스만 예외 적용을 한다면 보안적인 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은 특정한 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사적인 정책과 예외 적용을 둘 수 없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방위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가장 저희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여전히 이 해커들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해킹 시에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70몇 % 이상이 여전히 이 수법을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게 되면 특정한 디바이스 또는 측면 공격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뺏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덴티티 드리븐이라는 의미의 이런 보안 강화를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노베이티브하고 이제 인텔리전트하다라는 의미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수많은 보안의 위험 요소로에서 발생되는 로그들이 엄청나게 수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그들을 IT팀이나 보안팀에서 매일,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매일 분석하실 수가 없어요. 분석하신다고 해도 이미 대응은 느리죠.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사용자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취약성 공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런 로그와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인텔리전트한 형태로 보안의 컨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보시면 보안 컨퍼런스라든지 보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놓는 이유들이 아마 보시다시피 뭐 요즘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반으로 보안 제품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부분을 이미 수년 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인텔리전트하다라는 의미의 보안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지금 엄청나게 수집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지요.
잘 아시는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오피스 365 애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컨슈머용으로 나오고 있는 아웃룩닷컴이라든지 빙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클라우드로부터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게 되겠고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누가 분석을 하냐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에 전문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 조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해커가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가 있는데, 미국 본사에 가면 저희가 이런 룸에 화이트 해커들이 있어서 그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어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즉각 확인을 하고 분석한 다음에 제품에 녹여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이런 조직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고요. 특히 오피스 365라는 협업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 365 위에도 다양한 보안의 제품들을 저희가 내놓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보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보안에 관련된 아키텍처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유기적으로 문제가 가는 보안 아키텍처들입니다. 내부에 있는 클라이언트 PC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서비스는 액티비티 디렉토리라는 개념,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거,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아울러서 이런 다양한 보안적인 아키텍처를 저희가 인텔리전트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비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는 오해를 많이 하시겠지만 항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플랫폼에서만 모든 부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로 간 이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로 사랑을 하고요. 제 태블릿에도 이 오픈소스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첫 장에서 보여드린 구글이라든지 IBM 각종의 서드파티의 클라우드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런 보안적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단 윈도우즈 플랫폼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매킨토시에 아울러서 전방에 관련된 보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서비스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와 오피스를 파는 회사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보안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보안 업체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조 5억이라는 R&D 투자만 보안 쪽에 하고 있을 만큼의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업무 혁신 상황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고객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안 강화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3가지 정도의 필러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프로텍션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외부로부터의 위험 요소를 100% 막으면 됩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그게 클라우드가 되든 온프레미스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100% 프로텍션만 된다면 아무 걱정을 안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00%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겪고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100% 프로텍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안 전문가들이 내놓는 전략들은 2가지입니다. 두 번째 필러와 세 번째 필러입니다. 디텍션과 리스판드입니다. 왜냐하면 100%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벽을 쌓거나 방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뚫기 위한 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디텍션하고 대응을 할 거냐는, 리스판드링 할 거냐는 컨셉으로 요즘 보안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업 고객사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보안 포스트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프로텍션과 디텍션, 그 다음에 리스판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는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리커버리,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할 거냐는 컨셉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필러 중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이제 프로텍션이라는 의미인데요. 네트워크 경계, 관문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텍션을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안전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는 고민들을 하실 수 있겠죠.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네트워크 경계단에서 단순하게 방화벽단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 순간부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덴티티와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는 컨셉으로 이 프로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용자와 그룹의 멤버십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쓰겠다 또는 차단하겠다, 허용하겠다는 컨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해 놓은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사용자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 안에 있는 앱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준수가 될 경우에만 내부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액세스를 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가 도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제일 쉽습니다. 가장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또는 검토하고 계신 기업 고객사에서 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은 ID, 패스워드이죠. 그 위에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IP 구간입니다. 사내인지 외부인지. 그러면 외부에서 액세스할 경우에는 사내 시스템 로그인 하더라도 차단하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IP 구간을 나누시고 하시죠. 그리고 ID 패스워드만 가지고는 신원인증 강화가 안 된다고 해서 요즘 투팩터 해서 지문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투팩터 인증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ID 패스워드가 왜 그만큼 불안하다고 하냐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캘린더 이어로 2017년도에 글로벌 어떤 특정한 기관이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패스워드의 패턴들을 분석을 했어요. 글로벌 사용자에 대해서. 근데 그 패스워드의 1위에서 10위까지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데이터였어요. 1위가 어떤 걸까요? 1위. 지금 쓰고 계신 패스워드를 생각하시면 글로벌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패스워드 패턴이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 2, 3, 4, 5, 6 어드민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 해커들이 아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킹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많이 76% 이상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탈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투팩트나 다른 어떤 보안 정책을 많이 펼치시죠. 그리고 디바이스인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할 때 사내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다양한 직군들에 의해서 외부에서도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업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만 꼭 머무르는 한 법은 없잖아요. 지금 나와 계시듯이 세미나를 왔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전화가 오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자료라든지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안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또 사내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가시는 시간, 그리고 가서 또 작업하는 시간, 그만큼의 생산성에 대한 즉 로스 타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협업 환경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사내에 있는 어떤 팀장님이나 다른 동료들이 급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할 때 태블릿이나 또는 이 옆에 있는 특정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액세스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지금 갖고 계신 모바일 폰으로도 하실 수 있겠죠. 대신 이게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함부로 허가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죠. 보안적으로는. 그래서 장치 기반으로도 다양한 액세스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윈도우즈 플랫폼인 경우에는 인가된 디바이스를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하냐면 이게 회사의 디바이스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가된 디바이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PC방에 있는 데다 뭔가 심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가된 디바이스의 윈도우즈 플랫폼인 경우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서버에 조인된 PC를 체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윈도우즈 7이든 8.1이든 10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AD에 조인된 PC에 한해서만 우리의 서비스를 액세스하겠다라고 보안 정책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PC방이나 또는 공용 PC에서는 액세스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 또 적용을 하실 수 있죠. 요즘은 개인용으로 이런 BYOD를 하시죠. 개인용 모바일 단말기를 많이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CYOD인 경우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그 지급한 법인폰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 폰인 경우에는 보안 정책을 내릴 때 최소한의 그래도 인가된 디바이스인 것처럼 간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서 배포된 앱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태를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룹 디바이스 단위로 해서 액세스에 대한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다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옥이나 누팅을 한 경우도 많죠. 모바일 폰은. 그런 경우는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차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 앱 자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위험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기밀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를 해놓는 사용자가 있다거나 또 미처 몰랐지만 특정한 어떤 의미가 돼서 뭐 탈옥이나 탈취가 돼서 특정한 시간대에 굉장히 특정한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는 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앱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도도 분석을 해서 그런 앱 사용에 대한 어떤 좀 비정상적이고 좀 노멀하지 않는 업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인 경우는 또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본인이 스스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출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스템적이나 또 보안팀에서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로그인에 대한 모든 활동들 또는 로그를 확인해서 그게 관련된 어떤 민감도가 있을 경우는 차단을 해버리는 또는 패스워드 리셋을 요구하거나 투팩트를 요구하거나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만족이 될 경우에만 내부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VPN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만 가지고 핸들링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도구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 침입 탐지라는 게 프로텍션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로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로그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건데 이걸 언제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탑재해서 이미 제품이 나와 있죠. 국내 기업에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그인되는 어떤 패턴들을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심각도를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으로 돼 있는 쪽은 무조건 차단입니다. 액세스가. 그리고 중하는 보안팀의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투팩트를 걸거나 또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정책을 바로 그 모니터링 된 화면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아이덴티티 기반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정 관리적인 측면에서 역할 관리, 계정 권한에 관련된 관리를 잘 하십사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안팀이나 IT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웃소스를 둬서 운영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한 시스템이 장애가 생겨서 리모트로 접속해서 장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관리자 권한을 주고 나서 갑자기 업무가 바빠서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 관리자 권한을 삭제를 하거나 또는 비활성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가비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 가비지로 남을 때 해커들이 가장 잘 선호하는 게 이런 가비지에 있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게 가장 많이 또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스템 관리자 계정들을 어떻게 그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희가 프리빌리지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필요할 때 관리적 언어를 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 플로우를 타고 승인권자가 이제 IT 관리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승인을 했을 때 특정한 시간대에만 그 관리 권한을 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업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즉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뿐만 아니라 이런 계정 관리 권한 관리를 좀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고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멜웨어라든지 랜섬웨어일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입 들어오는 또 유입돼 들어오는 이런 멜웨어나 랜섬웨어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가급적이면 앞단에서 많이 프로텍션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기존에 있는 방화벽 업체들도 이런 머신러닝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엔진들이 탑재된 새로운 제품들이 내놓고 있죠. 그것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부분에 이제 ATP라 해서 메일을 통해서 유입 들어오는 멜웨어나 랜섬웨어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센지라는 메일 시스템을 사용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내부에 있는 메일 시스템이 다른 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단에서 이런 지능적인 랜섬웨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오른쪽 화면은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의 저희 대시보드입니다.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는 형태에서 과연 우리 회사의 어떤 위험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보안의 취약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안 강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시성 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는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Cybersecurity remains a top challenge for today's organizations. While it's essential to give users mobile access to company data, these increasingly complex interactions generate new blind spots for IT. Cybersecurity attacks a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and the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usiness. Microsoft Enterprise Mobility and Security provides a holistic and innovative approach to security. It addresses sophisticated attacks with comprehensive controls, deep visibility, unique intelligence, and advanced detection and response. Identity-driven security starts with identity protection capabilities to safeguard access to resources at the front door. Before apps and data can be accessed, users, devices, and locations must be trusted. Azure Active Directory can make that possible by placing one secure identity at the center of your business. Azure AD leverages billions of signals to provide advanced identity protection for all your users and administrators. It protects you at the front door with location, device, and risk-based conditional access policies, multi-factor authentication, and security audit reports and alerts. Often, attackers target privileged accounts to access critical company data, or they seek idle admin accounts that create a known vulnerability. Azure Active Directory Privileged Identity Management helps you manage and protect these accounts by discovering, restricting, and monitoring privileged identities and their access to resources. It also helps you enforce administrative access for an exact period of time and manage built-in Azure AD organizational roles. Part of Microsoft Enterprise Mobility and Security, these innovative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발표 자료나 배포 자료에 담아놨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프로텍션이라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방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되 그래도 내부의 취약성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디텍션을 할 거냐라는 컨셉과 내부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질문들을 좀 많이 전달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을 쓰게 되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쓰시든 구글을 쓰시든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쓰실 때 과연 보안적으로 이런 가시성, 비지빌리티를 가지고 계신지
현재 보안 체계에서. 예, 그건 분명히 중요하시게 됩니다. 나의 데이터가 위에도 있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유저의 비헤비어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어가 가능한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을 만약에 허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모빌리티에 관련된 보안 관리를 하셔야 되죠. 비단 아까 말씀 개인 폰을 쓰지만 인가된 디바이스로 제한을 국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그 앱 내의 데이터를 항상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앱들이나 다른 쪽 장소에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카피앤페이스트하거나 또는 보내면 안 돼, 유출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빌리티의 강화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만 데이터는 로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컬에 있는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보 보호를 하실 수 있을지. 특히 게임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이미.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 쪽이나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진출을 하고 계신 게임사인 경우는 잘 아시는 GDPR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5월 달에 적용하셔야 되겠죠.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용자가 게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를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서비스나 체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5월 말까지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말에 이제 발령이 되죠, 그게. 그래서 이런 GDPR이라는 부분과 각 리전별로 있는 레귤레이션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 데이터가 비단 기업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컨슈머 데이터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던졌을 때 과연 우리는 100%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저희가 한 수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합니다. 저희도 GDPR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GDPR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전방위에 대해서 다 정비를 하고 있고 5월 말까지 그런 부분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는 시는 하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 정보에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PC나 노트북 또는 모바일 폰에서 생성을 하시게 되죠. 또는 생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외부로나 사내에 관계없이 공유를 하시게 되고 그 공유된 정보들이 이제 흘러다니면서 가공되고 또 우리가 의도치 않는 곳에 흘러 들어가느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지 또는 이런 퍼블릭 공유를 해도 되는 내용인지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디텍션을 하셔야 되겠죠. 내부의 정보 중에. 과연 공유가 가능한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시크릿하고 컨피덴셜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외부로 유출당하면 안 겠죠. 개인정보도 필요하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디텍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디텍션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데이터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 데이터 분류라는 게 뭐냐면 기밀 문서인지 중요한 문서인지 또는 개인용 문서인지 또는 외부로 공유해도 무방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서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분류가 된 중요도에 따라서 뭘 하셔야 됩니까? 암호화를 하든 보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보안 정책이 적용되어야지만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만큼 정보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덴티티의 거버넌스도 필요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협업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거버넌스 부분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정보 보호에 관련된 어프로치를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PC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또는 오피스 365라는 저희 협업 서비스를 쓰고 있을 경우 또는 타 클라우드, 탑엔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예,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이런 전체적인 영역에서 정보 보호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이 정보 보호라는 컨셉이 다양하게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가장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기업 내에서는요, 이 디바이스 분실이 많아요. 디바이스가 분실되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안전하게 분실될 때 유지할 거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비트라크라는 윈도우즈 7부터 시작해서 제공하고 있는 디스크 암호화 이런 것도 제공하죠. 그럼 별다른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 운영체제에 있는 기능만 활성화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 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디스크 암호화를 할 때 발생하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앙적으로 어떻게 관리 잘 할 거냐에 대한 프로세스만 보안팀이나 IT팀이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한테는 정책을 적용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은 다 비트라크가 걸려져 있고요. 비트라크가 걸려져 있는 것을 비활성화시키게 되면 모니터링을 해서 강제적으로 비트라크를 또 걸게 됩니다.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을 쓰지 않아도 단순한 이 기능 하나로도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분실 시에. 또는 리모트 와이프라고 해서 인가된 디바이스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가 해당되는 디바이스가 인터넷망만 붙어 있으면 바로 리모트에서 데이터 삭제를 하시거나 또는 OS를 그냥 밀어버리거나 또는 모바일 폰 같은 경우도 초기화를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오피스 365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그 안에 있는 어떤 DLP라든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데이터 거버넌스까지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인가된 디바이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저희가 MDM이라는 용어로 해서 지금 로컬 서비스도 많고 이런 게임사 내부에서도 많이 쓰시게 되겠지만, 이 MD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CYOD, 즉 법인폰이나 즉 회사에서 지급한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BYOD인 경우는 개인폰이잖아요. 개인 디바이스에 이렇게 MDM을 한다는 의미는 한국의 기업들이 MDM을 하는 거는 이걸 인가된 디바이스로 인정하게끔 하는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디바이스 자체를 제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게 한다든지 카메라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내부에 있는 임직원분들한테는 호응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MDM은 점점 사장이 되고 있어요. 대신 저희가 MDM을 말씀드린 거는 아까 장치 기반의 보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가된 디바이스로 간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되는 부분의 의미를 제어하자는 거고요. 그걸 내부에 있는 인정서 서버를 통해서 배포된 인증서에 의해서만 인가된 디바이스로 간주가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내부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한 MDM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앱을 쓰셔야 되잖아요.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회사에서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회사가 관리를 하셔야 되죠. 왜? 그 안에는 기업용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비단 예를 들면 메일의 첨부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는데 그 첨부된 파일을 개인용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외부 사용자한테 공유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기업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끔 하고 그 데이터들은 전체 암호화를 걸거나 또는 다운로드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개인용으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는 카피 앤 페스트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화면 캡처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을 손쉽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이런 MM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시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선호를 하시죠. 그러니까 개인 폰은 제어를 안 하고
회사 업무를 볼 때만 보안 적용을 받는 그런 컨셉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정보보호라는 컨셉에서 주로 파일을 가지고 많이 공유를 하시죠. 그러면 사내에 있는 문서들을 사내외에 관계없이 유통을 할 경우는 그 파일 자체가 민감도가 없어야 되잖아요. 비밀 문서나 중요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파일이 정말로 비밀 문서인지 기밀 문서인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기능이 저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가 된 상태에서 외부로 유통을 시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통될 때 권한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보호된 상태에서 파일을 열어봐서 자기의 권한에 따랐으면 열람만 하든지 또는 편집을 하든지 이런 부분의 권한들을 세세하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공유한 또 유통한 파일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달이 돼서 이렇게 열람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있을 경우는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래킹을 하게 되면 권한 회수라는 부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즉각 그 문서에 열람하는 부분을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사내에 유통되는 보안 문서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계속 보안 정책과 적용을 하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시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보안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보안 점수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시큐어 스코어라는 의미의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안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고 굉장히 그 기준에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가 여기 보시면 273점 중에 123점밖에 안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거기에서 점수 획득이 안 된 보안 정책이 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안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IT팀이나 보안팀에서 본인의 어떤 보안 레벨 또는 보안 준수 사항 자체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데모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조금 장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문서를 만약에 작성을 하실 때 중요 문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워드를 제가 띄웠습니다. 오피스 파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파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데이터를 작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규정한 어떤 패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특정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패턴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서일 경우에는 당연히 분류를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게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갈 때 저희가 위에 보시면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3가지 옵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사내에서 작성되는 모든 오피스 문서는 강제적으로 컨피덴셜로 적용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강제 암호화가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스템이 공고를 해줍니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저장 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인정보의 패턴이 있거나 회사가 정해놓은 패턴에 위반이 되는 경우는 레커멘데이션을 합니다. 해당되는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크리덴셜 한 문서로 분류를 시키고 저장해야지만이 된다라고 계속 시스템이 레커멘데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컨피덴셜로 하기 전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텍션에 대하면 프로젝트 됐다는 도큐멘트에 대한 상태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일반 평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 컨피덴셜 눌리게 되면 파일에서 이 프로텍션이 자동적으로 암호화가 되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문서에 관련된 분류 정책들을 펼쳐놓고 아까 그 문서의 정보라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췄을 때 분류를 하고 암호화를 하거나 프로텍션을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아까 GDPR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프로텍트, 모니터 이라는 이 정보 보호의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유지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에서 보호돼야 되는 내용들을 항상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만 마지막으로 빨리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스판딩입니다. 프로텍션과 디텍션, 즉 어떻게든 간에 앞단에 많은 정책과 솔루션을 가지고 차단과 대응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미 장애가 발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거냐에 어떤 컨셉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라는 어떤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쓰다 보면 거버넌스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허용돼 있는 이런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문서를 업로드, 다운로드 하고 있고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들을 로그를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보안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필터링이나 검색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진 어떤 파일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외부로 공유되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해당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을 바로 컨트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보안 담당자 그 화면 내에서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공유되면 안 되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공유를 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자를 다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격리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암호화를 하실 수 있는 권한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내부 취약성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이런 인증 메커니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내로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위험 요소의 내용들의 공격들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디텍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10을 이야기하는데 윈도우즈 10 자체는 보안적인 기능밖에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을 가지고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빌트인, 즉 플랫폼 내부에서 있는 내용을 많이 사용하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서드파티 같은 경우는 크래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다루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검토하시고 도입을 하시는 고객사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이 아까 보안이라고 했고 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홀리스틱 전방에 대한 보안 영역에 갖춰서 보안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세 가지 어떤 액션적인 의미가 있죠. 프로텍션, 디텍션, 리스판드. 그래서 사용자의 계정과 또는 사용자가 쓰는 장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 안에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고 관리를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컨셉들을 고민하시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가지고
제일 첫 장에 제가 보여드린 업무 생산성과 보안이라는 이 지렛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가 자신감 있게 지금 제안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표시되는 서비스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를 컨택을 하셔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 설명드리고 다양한 데모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생략하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좀 힘들었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